시간 잘 가죠? 벌써 2023년 10월 30일이 됐네요. 이제 내일이면은 가요의 뜻이 10월의 마지막 밤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정말 외롭고 힘들게 여기까지 열심히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겨우 5개월만 지나면 여러분들은 주변인이 아니라 합격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인생의 삶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멋지고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또 그런 희망을 안고 어렵지만은 꿋꿋하게 잘 이겨내도록 하자고요. 자, 오늘 진도는 소년법 제 2장 18조, 그러니까 제 2장이니까 여전히 계속 보호사건 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 제 3장 형사처분의 특칙 절차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디쯤 지금 가고 있는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하면서 조문 하나하나를 공부해야만이 지엽적으로 매몰되지 않고 전체적인 체계를 세워가면서 제대로 준비를 해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보호사건 절차에 있어서 제18조 임시조치, 임시조치는 문자 그대로 임시로 이제 어떤 처분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국 결정이 아니라 중간 결정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시조치들은 사건의 적정한 심리를 하기 위하여 소년의 신병이나 신병, 그렇게 되면 보호나 구금의 대상이 되는 본인의 몸을 가리키는 용어죠. 그래서 이 소년의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와 분류심사를 행하여 적정한 보호조치를 취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중간적인 조치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임시조치에는 몇 종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해야죠. 세 종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임시조치는 어떻게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보시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감호라는 것은 이 감독 보호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이 대상도 소년을 감독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요건이 갖춰지게 되면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이지 반드시 임시조치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임시조치는 재량으로서 소년부 판사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요적 조치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시조치의 세 가지에는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나 시설에 위탁하는 보호조치, 그리고 병원이나 그 밖에 요양소에 위탁하는 임시조치, 세 번째가 소년 분류심사원의 위탁 임시조치죠. 그래서 특히 이 소년 분류심사원 위탁, 이것은 소년원의 위탁으로 바꾸는 함정을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 소년법이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소년 분류심사원하고 소년원을 이렇게 뒤바꾸는 함정이 아닌지를 잘 파악하면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 소년 분류심사원은 줄여서 소분원 이렇게 부르도록 할게요. 그래서 소분원하고 소년원, 이것은 명백하게 구분되는 그런 시설이다 하는 거. 그리고 이 세 가지 임시조치의 어떤 성질을 구분해 보면은 보호자에게 위탁하는 처분이나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하는 처분, 그리고 병원이나 요양소에 위탁하는 처분은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면서 일정한 그런 관리 조치를 하는 것에 불과하죠. 그렇지 시설에 감금해 가지고 자유를 완전히 박탈시키는 그런 처분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년 분류심사원의 위탁, 이것은 자유를 완전히 박탈시키는 임시조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년 분류심사원의 위탁, 이것은 결정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엄격한 제한이 규정되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자에게 위탁하는 처분이나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처분은 사회 내처우로서의 성질을 지니고 있지만, 소년 분류심사원의 위탁, 이것은 시설 내처우로서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하는 것을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리고 제2항에 있어서 동행영장이나 긴급 동행영장에 의해서 동행된 소년, 그리고 인도된 소년에 대해서는 이 도착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조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소년부에 도착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소년부 판사는 임시조치 3가지 중에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24시간이 시험에 그 출제가 되겠죠. 24시간 이내인데 이것을 48시간 또는 12시간 이내로 바꾸는 함정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3항에 있어서 1호 보호자나 적당한 자 또는 그 시설에 위탁하는 것 조치, 그리고 제2호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조치에 그 위탁 기간은 3개월이지 6개월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3개월이다.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유를 박탈하는 임시조치인 소년 분류심사원의 위탁은 이 사윤의 처우보다는 제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탁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보호자 병원 요양소의 위탁, 이것은 기본적으로 3개월 이내이고, 그리고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번에 하나여 결정으로서 연장할 수 있다. 한 번에 하나여, 이것을 2번에 하나여로 바꾸는 함정 주의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응용해서 출제할 수가 있으니까 보호자 병원 요양소의 위탁은 최장 기간이 6개월이고, 그리고 다음에 소년 분류심사원 보시면 소년 분류심사원의 위탁은 1개월이지만 1개월 이내지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한 번에 하나 역시 연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분원의 위탁 최장 기간은 2개월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항 옆에다가 보호자 병원 요양소 위탁의 최장 기간은 6개월이고 소분원 위탁의 최장 기간은 2개월 이내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응용된 내용까지도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제4항 1호 보호자에게 위탁 또는 2호 병원 요양소에 위탁 조치를 할 때에는 보호자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이것은 민간인들에게 이렇게 맡기는 거기 때문에 이 소년부에서 일정한 관리 지침을 내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호자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그런데 소년 분류심사원 소분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분원도 당연히 공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뭐 이렇게 지시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점도 여기서 응용해서 알아둘 필요 있어요. 보호자 위탁 또는 병원 요양소에 그 위탁 조치를 할 때에는 보호자나 그 위탁받은 병원 요양소 관리자에게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도 의무적 규정으로 되어 있지 지시해야 한다, 필요적 규정이 아니다 하는 점까지 주의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5항에 있어서 소년부 판사는 제1항에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소년부 법원 서기관, 사무관, 이것도 뭐 일일이 다 암기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런 거 법원 서기관 내지 보호관찰관 여러분이죠. 보호관찰관님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그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이 임시조치에 대해서는 그 집행 권한은 일정한 기관에게 이렇게 맡기고 있질 않죠. 그래서 소년부 법원 서기관이 그 임시조치를 집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보호관찰관님께서 집행할 수도 있다. 그리고 사법경찰관리에게 그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앞에서 이 동행영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관으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렇게 보호관찰관이나 사법경찰관에게 동행영장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규정을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점하고도 구분해서 알아둘 내용이다. 그리고 제6항에 있어서 제1항에 임시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임시조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언제든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있다, 이것은 없다로 잘 바꾼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점 주의하고, 그리고 이렇게 제18조를 보니까 이 임시조치의 어떤 그 특색이 구분이 될 거예요. 만약에 형사소송 절차일 것 같으면은 법원에서 자기 멋대로 직권으로 어떤 그 조치를 내릴 수가 없죠. 반드시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어떤 그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형사소송법 원칙은 당사자주의 원칙이죠. 그리고 법원은, 형사법원은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직권으로 형사법원의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다든가 뭐 구속을 한다든가 어떤 그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호사건 절차에 있어서는 소년부 판사님께서 자기 멋대로 직권으로서 이렇게 감호에 관한 그 결정을 내리고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보호사건 절차는 당사자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직권주의 원칙이 철저하게 적용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임시조치, 이것은 출제 빈도가 매우 높고 하기 때문에 별표 4개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임시조치는 정확하게 그 3가지 임시조치의 종류하고 특색, 그리고 최장 기간이 6개월인지 2개월인지를 잘 구분해 놓도록 하자 하는 것. 그리고 이 임시조치 전에 소년부 법원에 도착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이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하는 거. 그래서 그 내용을 확실히 알아두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듯이 이 임시조치는 종국처분인 보호처분하고 성기를 달리하는 것 조치다. 그래서 이 보호처분하고 대비시켜서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했어요. 그리고 시험과 출제에 있어서도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이 바로 임시조치하고 이 32조 보호처분 관련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111페이지를 한번 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임시조치하고 대비시키면서 32조 이 보호처분을 먼저 공부한 뒤에 그 다음에 진도를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 자, 111페이지 32조 보호처분의 그 결정 보시도록 하죠. 자, 이 보호처분의 그 결정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강조해 놨듯이 보호처분 조항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기 때문에 별표 4개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32조 보호처분하고 비교해야 할 것이 방금 공부했던 임시조치예요. 그래서 임시조치 그 3가지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시설에 위탁하고, 그리고 2호 임시조치 병원 요양소에 위탁, 제3호 소년 분류심사원에 위탁하고, 이 보호처분은 어떤 점에서 종류의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좀 구분해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시험에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것이 바로 임시조치 기간하고 보호처분의 기간이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 그 초점을 맞춰가지고 확실하게 대비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제1항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면 다음 각 호에 10가지 보호처분을 해야 한다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 32조의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전제가 되는 것이 뭐겠어요? 당연히 이 범죄소년, 우범소년, 촉법소년에 대해서 소년부 송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소년부 송치 먼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도록. 범죄소년은 경찰에서 직접 소년부 송치할 수는 없고, 범죄소년이
경찰에 검거가 되면은 경찰은 수사를 마치고 검사에게 반드시 송치를 해야 된다 했어요. 그렇지만은 우범소년과 이 촉법소년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로 송치한다. 그리고 이 범죄소년에 대해서 경찰이 검사에게 송치하면 검사 선임주의에 의해서 검사가 기소할 것인지 아니면 소년부 송치시킬 것인지를 판단해 가지고 소년부 송치가 적합한 경우라 판단하면은 소년부 송치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검사가 범죄소년 사건에 대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보니까 아주 그 심각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해가지고 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시킨 것이 아니라 형사법원에 공소 제기 즉 기소한 경우, 자, 이 경우 형사법원에서 심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보호사건 하는 것이 더 적합한 사건이지 이렇게 형벌 부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 내리면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형사법원에서는 보호처분 결정해 줄 수 없죠.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소년부로 형사법원에서 직접 송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법원 송치 사건 또는 법관 송치 사건이었다. 자, 그러니까 이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결정을 하려면 그 전제로 첫 번째 단계가 소년부 송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부 송치하는 경우 다시 한번 경찰서장이 송치하는 사건, 두 번째 검사가 송치하는 사건, 세 번째 형사법원이 송치하는 사건이죠. 자, 여기까지 바로 떠오르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공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제대로 공부된 사람은 또 한 가지가 있지 이렇게 딱 퍼뜩 생각이 나야 돼. 그것이 뭐예요? 바로 이 통고 처분이죠. 그래서 이 범죄소년이건 우범소년이건 촉법소년이건 간에 보호자가 소년부에 심리해달라고 이렇게 통고할 수 있죠. 그래서 보호자의 통고, 그리고 또 통고할 수 있는 그 기관이 뭐였어요? 복지시설의 장, 그리고 학교장, 보호관찰소의 장이 통고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통고 처분한 경우에도 심리 필요성을 파악해가지고 소년부에서 심리를 진행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보호처분 이거 결정되기 이전에 첫 번째 단계는 그렇게 소년부 송치 행위와 그리고 통고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사건이 소년부에서 이 관할이 되게 되면, 소년부에서 그 사건을 맡게 되면은 심리하기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이걸 판단을 내려야죠. 그래서 심리하기에 적합하고 요건도 구비되어 있다 하게 되면 심리 개시 결정을 내리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소년부 보호사건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이 심리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거나 비행사실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심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 내려가지고 심리 불개시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심리 불개시 결정 내리면 보호사건 절차가 완전히 거기에서 그냥 그 시점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 불개시 결정은 종국 결정이고, 심리 개시 결정이 내려가지고 이제 심리를 개시하다 보니까 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할 필요가 있다라든가 하게 되면 그 임시조치 세 종류 중에 한 가지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거 임시조치를 포함해 가지고 그런 그 과정을 거쳐서 심리해 가지고 이 비행소년에 대해서는 방치해서는 안 되겠구나. 국가에서 일정한 어떤 거 보호 교육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 강제적으로 이런 거 보호 교육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하면은 처분 결정을 내리는 거고, 비행사실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이 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사건 같으면은 당연히 불처분 결정을 내리는 거죠. 형사재판 같으면 이것이 이제 무죄 판결이야. 그래서 이렇게 보호처분 결정, 처분 결정이나 불처분 결정은 보호사건 절차를 완전히 종결시키는 거기 때문에 종국 결정에 해당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먼저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 보호처분의 결정의 종류와 그 규정 내용,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보호처분 결정 대상이 되는 비행소년은 그래도 상당히 심각한 비행 행위를 저지른 아이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호처분 10종류 보도록 하죠. 제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아까 임시조치의 경우에는 여기 1호와 비슷하긴 하지만은 또 한 가지가 추가되어 있는 임시조치가 뭐였어요?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시설의 위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시설 위탁은 임시조치에는 해당되지만은 보호처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이다. 자, 그래서 이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이것은 자원보호자의 감호 위탁, 이런 거 용어로도 불러요. 그리고 제2호 수강 명령이죠. 수강, 강의를 받도록 하는 명령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봉사 명령 하면은 보수를 받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강제적으로 이 노동을 통해서 봉사하도록 하는 명령이죠. 그래서 사회봉사 명령을 노동명령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이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의 특색은 뭐냐 하면은 이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도 자기 집에서 생활하죠. 자기 집에서 생활하면서 일정 시간 동안 하루에 8시간이면 8시간, 9시간이면 9시간 동안 이렇게 강제적으로 강의를 듣거나 수강을 하거나 아니면 심리 상담을 받거나 어떤 훈련을 받도록 하는 조치가 이 수강명령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 동안 이렇게 이 수강 강의를 듣거나 상담을 받거나 훈련 받도록 하는 거 조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유를 완전히 박탈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시간 동안 여가를 박탈시키는 것 처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봉사명령도 마찬가지로 이 여가를 박탈하는 처분이죠. 그래서 자유를 완전히 박탈시키는 시설내 처우에는 해당되지 않고 자기 집에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도록 하면서 이런 거 조치를 받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은 사회 내처우 비구금성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거지 구금성 보호처분 내지는 시설 내처우로서의 보호처분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하도록 하고, 그리고 4호 보호관찰도 단기보호관찰하고 장기보호관찰로 구분하고 있죠. 보호관찰도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도록 하면서 일정한 준수사항을 부과해 가지고 그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 보호관찰관님들께서 수시로 이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호관찰 슈퍼비전 이것을 번역한 건데, 이 보호관찰 이것은 이 보호관찰관님들께서 그 대상자를 일정한 패턴으로 이렇게 감시 관리하는 그런 거 조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호관찰도 당연히 사회 내처우의 한 가지예요. 사회 내처우. 그리고 6호 이것은 이 사회 내에서 조치하는 것보다는 약간 더 자유 제한이 더 많이 가해지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소년원에 수용한 것처럼 자유를 완전히 엄격하게 박탈시키는 조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중간적인 성질을 지닌 것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의 감호, 엄격한 관리를 위탁하는 처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의 감호 위탁받은 아이들은 뭐 일정 시간 동안 밖에서 이렇게 바깥사회에서 활동도 하도록 하고 하면서요, 여기에서 이제 잠을 자면서 일정한 이렇게 관리를 받도록 하는 그런 거 조치예요. 그렇지 소년원에서처럼 엄격하게 뭐 낮에 교육 시간이나 밤에 취침 시간, 뭐 규율 이런 것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자, 그래서 역시 소년보호시설의 감호 위탁, 시설의 감호 위탁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회 내처우로서의 성질이 강한 것이다. 엄격하게 말하면은 사회 내처우와 시설 내처우의 중간적인 성질을 지닌 그런 거 조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7호 병원 요양소 의료 재활소년원의 위탁. 이것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년보호시설의 위탁이라는 용어를 썼었는데 이제는 보다 더 명확하게 의료 재활소년원의 위탁으로 바꿔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과거에 소년 의료시설의 위탁 이렇게 했을 때는
소년 보호시설하고 의료시설 이게 순간적으로 잘못 읽는다든가 해가지고 잘 틀리는 그런 거 사항이었어요. 자, 그래서 출제자들도 교활하게 그런 함정 문제를 많이 만들었죠. 그렇지만 이제는 그 용어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구분되게 됐다. 소년 보호시설의 감호 위탁이 6호 처분이고 의료 재활소년의 위탁이 7호 처분이다. 그렇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쥐바꾸는 함정 문제가 많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차이점도 잠시 후에 익혀나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의료재활소년원의 위탁, 이것은 이제 소년원의 위탁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소년원에 수용되는 그런 거 조치예요. 그래서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거죠. 그래서 7호 처분부터는 시설 내 처우로서의 보안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8호 1개월 이내 소년 성취, 이것은 다소 심각한 그 비행 행위를 한 아이들에게 어떤 거 자유 박탈의 쓴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1개월 이내로 짧은 기간 동안 이런 거 구금의 쓴맛을 보도록 하는 거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개월 이내에 소년 성취. 그리고 단기 소년 성취와 장기 소년 성취부터는 일정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수용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거 조치죠. 자, 그래서 이 소년원, 이것은 대외적으로는 무슨 정보 학교, 무슨 중학교, 이렇게 학교라는 명칭을 쓴다 하는 것도 보호소년법에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장기 소년원. 그래서 이 겉으로 볼 때는 뭐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이 소년원이라는 명칭은 없어요. 겉에 보면은 다 무슨 학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단기 소년원 성취, 장기 소년원 성취 이렇게 해가지고 10가지 보호처분. 그래서 다시 한번 임시조치하고 대비시키면은 임시조치는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적당한 시설에 위탁하고 병원 요양소의 위탁이 있었죠. 그래서 이 병원 요양소의 위탁, 이것은 임시조치면서도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조치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시조치로는 소년원 성취가 아니라 소년 분류심사원, 소분원 위탁이죠. 그래서 그 차이점을 구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로치고 이 기간까지 같이 연계시켜 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33조에서 그 규정한 내용을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보면은 제1호 처분, 보호자와 자원보호자에게 감호 위탁 처분하고 병원 요양소 의료재활소년의 위탁, 그리고 이 소년보호시설의 감호 위탁.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특별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1호, 6호, 7호 처분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기본적으로 6개월이죠. 6개월. 그리고 소년부 판사가 직권으로 어떤 거 신청을 받아서가 아니라 직권으로 이렇게 1차 연장 가능하죠. 그러니까 아까 뭐였어요? 임시조치로서 보호자의 위탁이나 병원 요양소의 위탁 최장 기간은 6개월이죠. 6개월. 6개월을 이거 초과시킬 수는 없어. 임시조치. 그리고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은 최장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죠. 2개월까지야. 자, 그런데 여기 1호 그리고 6호. 6호도 지금 6개월이죠. 1차 연장 가능하고. 그 다음에 7호도 기본적으로 6개월인데 연장 가능하다 하는 거. 그래서 1호, 6호, 7호는 신청 없이도 소년부 판사가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1호 보호자의 감호위탁, 6호 소년보호시설의 감호위탁, 7호 의료재활소년원의 위탁은 최장기간이 12개월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까지 구분해서 알아두도록 하고, 그리고 2호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기본적으로 공부된 사람들 많죠. 수강명령, 소년법상 수강명령은 100시간 이내이고 소년법상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 이내이며 형법상 집행유예 시의 수강명령은 200시간 이내, 집행유예 시 사회봉사명령은 몇 시간 이내? 500시간 이내다. 그리고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구분 없이 200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제한 시간을 구분하는 문제는
A급 문제이죠. 그래서 항상 이런 그 내용이 나올 때마다 그 단편적으로 그 규정만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슷한 그런 거 제한 내용들 이런 것까지도 대비시키면서 공부를 해나가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은 12세 이상 소년에게 할 수 있고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소년에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강명령은 10세 소년과 11세 소년에게는 할 수 없고 사회봉사명령은 10세, 11세, 12세, 13세 소년에게는 할 수 없는 처분이다 하는 것도 시험에 그 출제가 잘 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연령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장기 소년 성취가 12세 이상으로서 연령 제한을 두고 있죠. 자, 10가지 보호처분 중에서 첫 번째 특색, 연령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보호처분은 세 종류다. 그래서 수강명령과 10호 장기 소년 성취는 12세 이상에게, 그리고 제3호 사회봉사명령 사봉이죠. 사봉은 14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다. 자, 그 점까지 확실히 알아두고, 그리고 이 보관찰, 단기 보관찰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1년 이내가 아니라 1년으로 한다. 그리고 장기 보관찰은 2년으로 한다예요. 2년. 그렇지. 2년 이내로 한다면 이것도 틀리죠. 2년 이내로 한다면 소년부 판사가 뭐 장기 보관찰 기간을 1년으로 정할 수도 있고 뭐 7개월로 정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법에서 이 소년법에서 장기 보관찰은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딱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보관찰 결정 내리면 기간은 소년부 판사가 재량으로 판단 내릴 수가 없어요. 무조건 장기 보관찰 처분에 처한다 하면 그 기간은 2년이고 단기 보관찰 처분에 처한다 하게 되면 그 기간은 1년으로 딱 확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기와 장기 보관찰에서 시험에 출제 잘 되는 것은 뭐냐면 연장 여부예요. 단기는 단기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연장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장기 보관찰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년이지만 보관찰님께서 신청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신청하면은 그 신청에 따라서 이 소년 판사가 1년을 더 연장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기 보관찰 기간은 2년으로 하되 보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이것도 이제 뭐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라든가 이렇게 바꾸니까 그 신청 절차 정확하게 알아둬야 돼요. 보관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1년 연장 가능하다. 2년 연장 가능이 아니에요. 한 차례만 1년 연장 가능하죠. 그러니까 장기 보관찰의 최장 기간은 몇 년이다? 4년이다가 아니라 3년이다 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확실하게 알아두도록 하고, 그리고 6호 아동복지시설에 나 그 밖에 소년보호시설의 위탁도 방금 살펴봤듯이 1차 연장 가능하죠. 6개월이면서 1차 연장 가능. 그래서 지금 여기 연장과 관련해서 특히 그 직권으로 연장 가능한 것을 보면은 1호 직권으로 연장 가능하고, 그 다음에 6호 직권으로 연장 가능하고, 그리고 7호도 직권으로 연장 가능하죠. 그래서 이 신청 없이도 소년부 판사가 직권으로도 연장할 수 있는 보호처분은 세 종류다 하는 거. 그래서 보호자 감호 위탁, 소년 보호시설의 감호 위탁, 의료 재활소년의 위탁, 이 세 가지는 직권으로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이렇게 연장하려면은 연장이나 변경하려면은 신청이 있어야 돼요. 일정한 대상 기관이 신청해 줬을 때만 소년 판사가 연장이나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직권으로 이렇게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다. 그리고 연령 제한을 두고 있는 것도 세 가지다. 그 다음에 또 봐야 할 것은 연장 받으니까 이제 이 다른 보호처분하고 동시에 같이 병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거 연장 여부나 병합 여부를 구분하는 문제의 출제 빈도가 높아졌죠. 앞으로도 그러한 거 내용은 계속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연장 여부, 병합 여부 구분했으니까 특히 병합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출제가 잘 되는 것이 뭐냐면 병원 요양소 의료재활소년의 위탁처분이죠. 병원 요양소 의료재활소년의 위탁은 어떤 그 정신병의 상태라든가
아니면은 신체적인 질병이라든가 특별히 어떤 거 결격 사유가 있어가지고 병적인 상태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 보호 처분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전문적인 어떤 그 다른 조치하고 같이 함께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병원 요양소 의료재활소년의 위탁은 연장은 인정되지만 병합은 인정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 가능하지만 병합이 불가능한 것이 의료재활소년의 위탁이다. 소년보호시설의 감호 위탁은 연장도 가능하고 다른 보호처분 바로 이어서 나오겠지만 소년보호시설의 감호 위탁은 단기나 장기 보관차라고는 병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것도 또 특색이 뭐냐면 소년보호시설의 감호 위탁은 사회봉사 수강명령하고는 병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년보호시설의 감호 위탁은 보관찰과는 병합할 수 있으나 사봉 수강명령하고는 병합할 수 없다 하는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제2항 보시면은 병합 방금 설명했듯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1호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이나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명령, 4호 단기 보관찰 처분을 4가지를 함께 부과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자, 지금 바로 여기서 1호, 2호, 3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호 하게 되면 바로 1호 보호처분은 구체적인 내용이 떠올라야 돼.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 2호 하면은 사회봉사명령이 아니라 수강명령이고 3호 이것은 수강명령이 아니라 사회봉사명령이다. 4호와 5호는 보호관찰이다 하는 거. 자, 그래서 1호, 2호에서 보듯이 이렇게 4가지 보호처분까지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3호 보시면은 4호와 6호 처분을 병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호 그러니까 소년보호시설의 감호 위탁은 여기 3호와 제4호에서 보듯이 장기 단기 보관차라고는 함께 부과할 수 있다 하는 건데 추가로 거기에 3호, 4호하고는 병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잖아요. 여기 보니까 2호, 3호.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것을 해석해 가지고 그렇게 응용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소년보호시설의 감호 위탁은 보호관찰과는 병합할 수 있으나 수강명령 사봉과는 병합할 수 없다 하는 거. 그리고 제5호 제8호 처분 이것은 제5호 이것은 뭐냐 하게 되면 장기 보관찰이잖아. 4호가 단기 보관찰이고요. 그래서 제5호와 8호 처분 1개월 이내에 소년원 송치를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1개월 이내에 소년원 송치하고 단기 보관찰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자, 이것도 문제 만들기 아주 좋잖아. 그리고 웬만큼 공부했다가 하더라도 이런 거 함정 패턴을 예상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시험장 들어가면 아차하면 속는 거야. 그래서 1개월 이내에 소년 송치는 단기 보관찰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출제하죠. 단기 보관찰하고는 함께 부과할 수 없고 1개월 이내에 소년 송치는 오로지 유일하게 장기 보관찰하고만 함께 부과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병합 여부와 관련해서 출제가 잘 되는 것이 뭐겠어요? 바로 제5호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다른 보호처분하고 병합할 수 없는 처분으로서 의료재활소년원의 위탁 그리고 여기 제2항 다 살펴봐도 단기 소년원 송치나 장기 소년원 송치도 다른 처분하고 병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죠. 그러니까 병합할 수 없는 그런 거 보호처분으로서 3가지 기억을 해야죠. 전혀 병합할 수 없는 것은 7호 의료재활소년의 위탁 그리고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는 병합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소년원 송치 중에서 유일하게 병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고 1개월 이내의 송치는 단기 보호관찰하고 병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 보호관찰과만 병합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43조에서 그건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42조 3항 보면은 3호 사회봉사 명령의 처분은 14세 이상에게, 수강명령 처분은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 성취는 12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다. 자, 3항과 4항도 출제하기 아주 좋죠. 자, 그래서 이 연령 제한이 있는 보호처분은 10가지 보호처분 중에 딱 3가지다.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장기 소년원 성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기 소년원 성취가 자유를 박탈하는 처분으로서 가장 엄격한 처분이죠. 그러니까 연령 제한이 좀 높게 돼 있을 것 같은데 이 소년법에서는 오히려 사회봉사 명령을 14세 이상으로 하고 있고, 장기 소년 성취는 수강명령과 똑같이 12세 이상으로만 제한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장기 소년원 성취와 수강명령은 더 많은 연령의 소년들에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회봉사 명령은 가장 적은 범위로만 결정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14세부터 18세까지만 적용이 되는 것이 사회봉사 명령이니까.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성취는 12세부터 18세까지 소년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잘 알아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출제자라고 하더라도 출제할 때 함정에 잘 빠져들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교활하게 출제할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비슷한 낱말이 들어있는 거 가지고 잘 뒤바꿔요. 그것이 뭐야? 장기 보호관찰 처분이냐, 장기 소년원 성취냐, 단기 보호관찰이냐, 단기 소년원 성취냐. 그래서 그 단기자가 들어있는 그 단기 보호관찰하고 단기 소년원 성취, 이것을 잘 뒤바꾸죠. 장기 보호관찰하고 장기 소년원 성취도 잘 뒤바꾼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거 장기 단기자가 들어있는 그런 거 선지가 있거나 문제 출제가 됐을 때는 어떤 것으로 출제된 것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장기 딱 나오면은 장기 보호관찰을 장기 소년 성취로 살며시 뒤바꿀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딱 애견하면서 문제를 접근하는 그런 거 훈련이 계속돼야 돼요. 그 점 주의하고, 제5항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 자료를 위탁받은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길 수 있다가 아니죠. 이것은 반드시 넘겨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소년에게 가장 적합한 그런 거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넘겨야 한다, 이것을 넘길 수 있다로 바꾸는, 의무적 규정으로 바꾸는 문제 좀 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제6항 보면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형사처분하고 항상 구분하라고 그랬어요. 보호처분이죠. 이것은 보호처분의 그 성질은 형 집행하는 처분이 아니야. 형사처분이 아니죠. 어떤 고통을 부과하는 처분이 아니야. 형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처분, 이것은 교육적이고 복지적인 성질을 지닌 처분이기 때문에 장래 신상의 전과자로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해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년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종종 한때 이제 좀 어떤 이 성장 격차라든가 일시적인 어떤 그 방황 때문에 좀 짓궂은 행동을 해가지고 소년원에서 교육받고 온 그런 학생들이나 이런 경우에 뒤늦게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뭔가 보람 있는 인생을 살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보호관찰직이라든가 보직이나 교정직 시험이라든가 공무원 시험 보려고 하는데, 저는 소년원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혹시 소년원에 다녀온 경우에는 이런 공무원이 되는데 장애가 있습니까?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거 질문들을 종종 많이 해요. 여기서 보다시피 소년원에 10번 다녀왔다 하더라도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가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뭐 면접 시험에서 혹시 불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절대 그것도 없어요. 이 소년원에 다녀온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 다른 기관으로 넘겨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할 때도 면접할 때까지는 전혀 그 소년원에 다녀온 내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파악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 점까지 확실히 알아두고, 그런데 여기서 또
헷갈리도록 출제하는 것은 뭐예요? 소년에 대한 형사처분은 그 소년 장래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이 함정이죠. 형사처분은 형벌을 부과받는 거 처분이기 때문에 전과자로서 불이익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점하고는 구분해야 된다. 하는 거. 32조의 2 보시죠. 보호관찰 처분에 대한 부가처분이죠. 그러니까 10가지 보호처분 중에서 부가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딱 2가지 처분이야. 제5호 장기 보호관찰하고 제4호 단기 보호관찰이죠. 그러니까 이 부가처분이 가해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보호관찰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나머지 8가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다른 처분도 덧붙여서 할 수가 없어요. 부가처분은 어떤 중심적인 그런 그 처분을 내린 뒤에 그냥 덧붙여 가지고 같이 하는 처분이죠. 그래서 주된 처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가처분은 주된 처분 10가지 중에서 오로지 보호관찰에 대해서만 부가처분이 있는 것이지 다른 8가지 처분에 대해서는 부가처분이 적용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알아두도록 하세요. 이 32조 2도 별표 4개 하고 그래서 이 단기 장기 보호관찰은 그 차이점은 그 기간하고 연장 여부에서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함께 공통적으로 좀 이해해 둘 필요가 있죠. 보호관찰 처분을 할 때에는 장기간 단기간 보호관찰 처분을 할 때에는 3개월 이내 굵은 글씨로 강조했죠.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안교육이나 상담 교육을 받는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보호관찰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처한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 1년 동안 이제 보호관찰 여러분들이 그 관리를 받도록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관리를 받도록 하면서 이제 이 3개월 이내 동안에는 특별히 어떤 거 대안교육을 받도록 한다든가 아니면은 전문기관에서 상담과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명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관찰 받은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해가지고 대안교육이나 상담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이 덧붙여서 이런 거 조치까지 받도록 하는 거다. 자, 근데 대안교육이나 상담 교육명령은 제한기간이 3개월 이내이지 6개월 이내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호 보호자의 감호위탁, 6호 소년 보호시설의 감호위탁, 7호 소년 의료시설, 의료재활소년의 위탁 이것은 기본적으로 6개월이죠. 그렇지만은 이 부가처분 중에서 대안교육이나 상담교육은 3개월 이내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3개월하고 6개월을 뒤바꾸는 함정 문제 항상 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3개월 이내에 대안교육과 상담 교육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항 보시면은 이 4, 5, 5는 이제 보호관찰이구나 하면서 보호관찰 처분을 할 때 1년 이내로 이렇게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하는 명령도 부과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은 뭐냐면 해가 진 후부터 해 뜨기 전까지 야간 시간에는 외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이 함께 부과가 되면은 이 보호관찰소에서 수시로 전화를 이렇게 가도록 해가지고 그 아이가 야간에 집 밖에 벗어나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도록 하는 그런 거 조치예요. 상당히 엄격하게 이제 관리하는 그런 거 조치죠. 그래서 이것은 기본 이론적으로 한다면 엄격하게 이렇게 보호관찰을 적용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거 조치가 곁들여진다는 것은 엄중 보호관찰에 해당하는 거죠. 엄격 보호관찰이라고도 번역하고 엄중 보호관찰 또는 뭐 집중 보호관찰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래서 이 소년법에 있어서도 보통 보호관찰하고 표준적인 보호관찰하고 집중 감시 보호관찰이라고도 하고 집중 보호관찰이라고도 하니까 여러 가지로 번역해요. 그래서 이 집중 감독 보호관찰까지도 소년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32조의 2 3항 보시면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소년 보호를 위한 특별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자, 문제 소년의 그 배후에는 문제 부모가 있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
그 소년만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한 어떤 그 교육이나 이 복지 조치 해가지고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근본적으로 가정 환경을 바꿔야 된다. 이 부모들이 그 자녀를 대하는 그런 그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경우에 이 보호관찰을 하면서 동시에 소년부 판사는 보호자에게 이 특별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별한 교육명령을 명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예요? 비행소년 본인이 아니죠. 비행소년의 부모예요. 그래서 이 사망에 있어서는 특별 교육 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은 소년이 아니라 비행소년이 아니라 부모이다 하는 거. 그래서 소년부 판사는 가정 상황 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모인 그 보호자에게 특별 교육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 교육은 어디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소년은 소년분리심사원 보호관찰소이지 소년 교도소가 아니고 경찰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소년은 소년분리심사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특별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래서 사망에서 확실히 구분해서 알아둬야 할 것은 특별 교육명령은 특색이 뭐냐? 이 소년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에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무리 찾아봐도 제한 시간이 없죠. 뭐 6개월 이내, 뭐 몇 시간 이내가 없어요. 그래서 이 특별 교육 명령 이것은 제한 규정이 없다 하는 거. 그리고 또 이 규정 봐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거 규정이 없죠. 규정 내용이. 그래서 보호자 특별 교육은 대상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 그래서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동의 없이 명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확실히 알아두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공부했던 그 보호처분 그 기간 다시 한번 확인하죠. 1호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 6호 소년 보호시설의 감호 위탁, 7호 병원 요양소 의료 재활소년 위탁은 기본적으로 6개월이죠. 그래서 이 1호, 6호, 7호 처분 결정했다 하면 그냥 기간 별도로 선고하지 않아요. 6개월이죠. 6개월. 그리고 이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서 6개월 범위에서 한 번에 하나야지 두 번에 하나야가 아니죠. 그래서 한 번에 하나야 이렇게 되는 것은 뭐 두 번에 하나야로 잘 바꿔요. 그리고 이 3개월 범위에서지 6개월 범위에서지 3개월 범위에서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최장 1호, 6호, 7호는 최장 기간이 12개월이다 하는 거. 그리고 이런 거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조치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지 소년부 판사가 그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거 규정을 두고 있죠. 자, 그래서 1호, 6호, 7호의 특색은 뭐냐? 이 변경, 연장하는데 신청 없이도 소년부 판사가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소년부 판사의 직권 연장 가능 처분은 10가지 처분 중에서 1호, 6호, 7호 처분이다. 그리고 이항 단기 보호관찰은 1년으로 한다고 다음 구절 보더라도 어찌어찌한 경우는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죠. 그래서 단기 보호관찰은 연장이 불가능하다. 연장 불가. 그래서 단기에서 연상하세요. 단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단기자가 들어가면 연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망 장기 보호관찰 기간은 2년으로 한다지 2년 이내로 한다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2년으로 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님께서 신청하시면은 그 신청에 따라서 결정으로 2년이 기본기간은 2년이지만 이 연장기간은 1년으로 줄이고 있죠. 1년의 범위에서 두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보호관찰의 최장기간은 4년이 아니라 3년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응용해서 설명한 내용은 여러분들은 이제 반복해서 공부할 때 바로 떠올려야 할 것이 뭐야? 임시조치에 있어서 보호자 위탁, 그리고 병원 요양소 위탁 최장기간은 몇 개월이다? 6개월이다. 그리고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 최장기간은 2개월이다. 그리고 보호처분으로서 1호, 6호, 7호 처분의 최장기간은 12개월이지 6개월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고, 시험 문제 풀 때도 항상 그런 내용 나오면은 순간적으로 헷갈려가지고 이제 틀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가장 억울한 게 뭐야?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순간적으로 착각하거나 실수해가지고 한 문제짜리로 떨어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런 거 실수나 순간적인 헷갈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요령 있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그냥 회독수만 높인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주의하도록 해라. 야, 사항. 수강명령은 100시간 이내라고 그랬죠. 그리고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 이내. 근데 이것도 출제할 때는 수강명령하고 사회봉사명령을 살며시 뒤바꾸면 잘 속겠죠.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도록 해라. 수강명령은 100시간 이내이고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 이내이지, 사회봉사명령이 100시간 이내고 수강명령이 200시간 이내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 사회봉사 수강명령도 보호관찰관이 그 명령을 집행할 때, 그러니까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집행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야. 보호관찰관님이죠. 그래서 보호관찰관님께서 사회봉사 수강명령, 그리고 여기서 사회봉사 수강명령, 아까 말했듯이 보호관찰이 됐건 사회봉사 수강명령이 됐건 이것은 사연의 처우이고, 사연의 처우에 대한 집행 권한을 갖도록 하는 공무원이 바로 보호관찰관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연의 처우에 집행 나오면 무조건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예요. 그래서 집행할 때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5항에 있어서 단기 소년원 성취 6개월 이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차하면 뭐하고 헷갈려? 단기 보호관찰 1년하고 헷갈릴 수가 있죠. 그래서 단기 보호관찰 기간은 1년이고 단기 소년원 성취는 6개월 이내이다죠. 6개월이다도 아니야. 6개월 이내이다. 초과하지 못한다가 그 이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6항에 있어서 장기 소년에 성취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년 이내이죠. 2년으로 한다 아니죠. 그래서 장기 보호관찰 기간은 2년이고 장기 소년원 성취 기간은 2년 이내이다. 장기 보호관찰은 연장이 가능하지만 장기 소년원 성취는 연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딱 그 특색 계속 대비시켜서 구분하고, 그 다음에 7항에 있어서 6호 소년 보호시설의 감호 위탁부터 제10호 장기 보호관찰까지, 이것은 일정한 그 시설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처분을 받은 소년이 시설의 위탁이나 수용 이후에 그 시설을 이탈했을 때는 유익기간은 집행이 정지가 되고 재위탁 재수용된 때부터 다시 집행한다 하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소년원에 성취할 수 있는 연령이 22세 이전이에요. 그래서 22세가 되면 무조건 퇴원시키도록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소년법상 소년이라 하면 몇 세까지야? 19세 미만이니까 18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장기 소년 성취라 하더라도 가장 최장기간이 2년일 뿐이야. 그러니까 18세 소년에게 이 장기 소년 성취가 됐다 하더라도 어때요? 나이가 들어봤자 2년 보태면 21세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22세가 되면 이렇게 퇴원시키도록 한 것은 도중에 이렇게 이 소년원에서 탈옥이라고 할 수는 없죠.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소년은 처분을 집행받지 않는 기간이 있으면은 그 기간이 정지됐다가 그 기간 다시 잡아들여가지고 22세가 될 때까지 계속 집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왜 이 장기 소년 성취가 2년밖에 되지 않는데 소년원에서 퇴원시킬 수 있는 연령을 21세로 하지 않고 22세까지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은 중간에 소년원에서 이렇게 도망쳤다가 잡혀 들어온 경우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다 하더라도 뭐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22세까지는 이렇게 소년원에서 특별히 교육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곁들여서 소년원의 퇴원 연령은 22세이다. 22세가 되면 퇴원시켜야 된다. 뒤에 있는 조문까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6호 처분부터 10호 처분까지 시설에 수용하는 그런 처분에 대해서만 이 수용 이후 그 시설에서 이탈했을 때, 도주했을 때에는 그
도주에서 밖에서 지내는 기간은 처분 기간에서 제외가 된다. 정지가 된다. 그래서 재위탁 재수용된 때부터 다시 도망쳐가지고 지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진행한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점 알아두고 34조에 있어서 그 몰수의 대상은 이렇게 출제 빈도는 그렇게 높지 않죠. 그래서 이 소년법에 있어서 형법처럼 의무적 몰수 규정을 두고 있다 하는 정도로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소년 판사는 제4조 1항 1호 4조도 아주 중요했죠. 1호가 뭐예요? 범죄 소년에 대한 거죠. 범죄 소년. 그리고 2호 촉법 소년이고 3호는 여기 들어있지 않죠. 그래서 이 비행 소년 중에서 우범 소년이 지닌 물건은 몰수할 수 없어요. 우범 소년이 아닌 촉법 소년과 범죄 소년의 경우는 어때요? 기본적으로는 형사 법률에 위반되는 그런 위법 행위를 한 아이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지닌 물건은 몰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형법 위반 행위를 할 위험성만 큰 우범 소년 아이들 것은 몰수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점을 34조를 통해서는 이해해 두시도록 하고요. 뭐 몰수 사유까지 명확하게 출제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 또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해서 생기거나 이로 인해서 취득한 물건, 그리고 대가로 취득한 물건 아니지. 그래서 저촉되는 행위까지는 이렇게 이 몰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일정한 범죄를 범할 우려가 높은 행위로 인해서 생겨난 물건 이런 것은 몰수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항에 있어서 형법처럼 몰수는 그 물건이 사건 본인 위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무 소유고 다른 사람 소유의 어떤 그 물건은 원칙적으로 몰수할 수 없어요. 다만 사건 본인의 그 행위가 있은 후에 그 사정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이 그 취득해가지고 소유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 소유 물건까지도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몰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몰수할 수 있는 것은 비행 소년이 사용한 물건만 몰수할 수 있는 거야. 비행 소년이 사용한 비행 소년의 물건을, 그리고 공범 소유도 똑같죠. 그것은. 그런데 다른 사람 것을 이렇게 훔쳐다가 어떤 비행 행위를 했다든가 하면은 다른 사람의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물건까지는 몰수 대상으로 하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 성질은 그 정도로 성질이 좀 이해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3조 보호처분의 효력. 보호처분을 받은 그 소년에 대해서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한번 어떤 거 비행행위 가지고 보호처분 가했는데 그 보호처분 받은 그 행위에 대해서 또다시 검사가 공소 제기해 가지고 형벌 부과할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처분 받은 그 사건에 대해서 또다시 소년부에 송치해 가지고 보호처분 받도록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의 비행행위에 대해서 2중, 3중으로 어떤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법학에 있어서 기본 원칙으로서 2중 처벌 금지 원칙으로서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원리예요.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는 한 번만 제재를 가해라. 연속해서 제재 가하는 것은 그것은 인권 침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도 하고 이중 처벌 금지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보호처분과 형사처분도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고 보호처분과 보호처분에 대해서도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도록 53조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 좀 알아두고, 그 다음에 여기 해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풀어가지고 설명을 했으니까 해설에서 강조한 내용까지는 확실히 좀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 시험 출제 빈도도 가장 높고 또 시험장에서 순간적으로 헷갈리기 쉬운 그런 내용들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은 매 시험마다 최소한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뭐 국어 같으면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확실하게 득점했고 7급의 경우에도 2문제까지도 출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7급에 있어서 한 문제는 2문제는 이제 확실하게 준비가 끝났다 할 정도로 이 오늘 설명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자기 지식으로 만들어 놓도록 하세요. 자, 오늘은 가장 중요한 내용들 이렇게 집중적으로 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